안성환의 시사야. 국립중앙박물관이 오는 10월부터 국보 방가사유상 2점을 나란히 전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교대 전시를 했기 때문에 방가사유상 2점을 함께 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요. 이 두 조각상을 왜 함께 전시하려고 했을까? 또 이 전시의 의미는 뭘까 궁금해집니다. 흔적의 역사, 오늘은 방가사유상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 경향신문 선임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가사유상은 역사책에도 이렇게 제일 우리나라가 제일 자랑할 만한 문화재로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실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방가사유상 2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더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때요? 예, 뭐 78호하고 83호 금동 방가사유상이 있죠. 해마다 실시되는 박물관의 관람객 만족도 조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전시품으로 선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그 삼국시대이죠. 6, 7세기에 집중적으로 제작이 됐는데요. 현재는 뭐 한 30점 정도가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사 힘들고 괴로울 때 박물관에 와서 방가사유상의 은은한 미소를 보면 뭐 영혼까지 이 치유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일상사에 찌든 사람들이 수시로 박물관에 와서 두 작품을 한 번에 보시고 힐링하시라는 의미에서 뭐 상설 전시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30여 구 정도 남아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국보 방가사유상하고 크기가 다 비슷한 겁니까? 아니면 뭐 작은 것까지 포함해서 30여 구예요? 예, 크고 작은 게 있는데 지금 국보는 5점이 있고요. 보물은 4점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중에 그렇군요. 이제 그 78호하고 83호가 유명한데요. 나란히 전시된 거는 2004년하고 2015년 딱 2차례밖에 없다고 하네요. 저도 잘 몰랐던 사실인데요. 그렇게 여기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교대 전시를 하게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3층 불교 조각실에 단독 전시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6개월 단위로 한 점씩 교체 전시를 해왔는데요. 이게 사실 3층에 있기 때문에 또 한편에 있기 때문에 관람객들이 잘 모르죠. 그래서 이제 왔다 가시는 분들 많았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오는 10월에 그 2층에 상설 전시관을 만들어서 두 조각상을 상설 전시를 하겠다. 한꺼번에 동반 전시를 하겠다는 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루브르 박물관의 모나리자 아시잖아요. 네. 모나리자처럼 방가사유상을 국립중앙박물관의 브랜드로 대표 브랜드로 키우겠다라는 그런 계획이죠. 근데 뭐 이런 질문을 좀 저희가 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2점을 나란히 전시하면 좀 우열을 가릴 수 있습니까? 사실 뭐 아시다시피 한 점 한 점 나름의 가치를 갖고 있는 문화재라 우열을 가린다는 건 굉장히 어리석고 참 촌스러운 얘기기도 한데 근데 이제 저부터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좀 속물이라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아니요. 누구나 다 마음속에 그런 게 좀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취재를 해보고 기사를 쓰려고 누가 더 좀 괜찮은지 해서 공부를 좀 해봤는데 공부를 해봤더니 이게 여기에 굉장한 반전의 이야기가 좀 숨어 있더라고요. 어떤 반전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뭐 78호든 83호든 뭐 비슷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근데 대체로는 83호 방가사유상을 좀 상대적으로 좀 선호한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해외 반출 횟수가 그걸 반영하는데 1960년 이후에 해외 전시에 출품된 횟수를 보니까 83호가 7번 나갔는데 2255일을 나갔어요. 그리고 이 78호는 단 2차례 외유, 그러니까 366일만 나갔거든요. 왜 83호를 더 선호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보다도 이렇게 보니까 이 83호가 우리가 그 일본의 국보 1호, 이게 조각 부분인데요. 국보 1호라는 그 고류지, 목조 미륵 방가사유상 유명하잖아요. 그것과 83호가 쌍둥이라고 할 만큼 흡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83호가 78호보다 뭔가 하여튼 그 유명세를 더 탔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83호의 경우는 키가 93.5cm고요. 무게가 100kg이 넘어서 112.2kg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크군요. 우리가 사진으로 그렇습니다. 자꾸 봐서 그렇지. 예, 그렇습니다. 78호는 키가 80cm고 몸무게는 한 75kg 정도 나가기 때문에 이 83호가 상대적으로 크고 이 83호가 국내에 현존하는 금동 방가사유상 중에는 가장 큰 그 규모거든요. 그럼 크기 때문에 그렇게 선호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크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그다음에 신체 각 부분에 비례가 정연하다고 하고요. 또 힘이 응축된 생동감이 있고 그다음에 앉음새가 또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있다라고 해서 이 세 가지가 빈틈없는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그래서 석굴암 불상과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조각품이다라는 극찬을 받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78호가 다소 저평가되는 측면이 있었죠. 자꾸 비교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83호가 없었으면 78호를 똑같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그렇죠. 가능성도 그러니까 어떻게 있잖아요. 보면 너무나 이 잘생긴 미남 옆에 있으면 좀 뭔가 찌그러지는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이라고 봐야 되는데 물론 이제 78호 제작 시기가 6세기 중후반 정도 되고요. 네. 83호는 한 7세기 전반으로 보기 때문에 한 50년 정도 78호가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제작면에서 좀 서툴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네. 얼굴이 좀 사각형인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허리와 팔이 좀 비현실적으로 가늘게 표현됐다. 그래서 이 신체 각 부분에 유기적인 관계가 좀 매끄럽지가 않다. 뭐 이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78호의 미흡한 측면을 해소한 상이 바로 83호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78호도 삼국시대 조각품, 불교 조각을 대표하는 뛰어난 예술품이긴 하지만 83호는 그 78호의 단점을 극복한 절정의 완성미를 보여준다라는 측면이 좀 더 강조가 된 거죠. 이게 반전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어떤 게 반전이냐라고 하는 거는 예. 2015년에 국립중앙박물관이 이 78호, 83호 방가사유상을 두고 이제 비파계 성분 분석이라든가 감마선 필름이라든가 네. 3D 스캔이라든가 이런 첨단 과학을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1500년 가까이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던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었던 78호의 놀라운 반전 매력을 찾아냈다. 그게 뭐냐? 육안으로는 물론이거니와 X선 촬영 이런 것들로 전혀 확인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흠결이 나왔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보통 네. 국보문화재 저거 흠이야. 와 우리 진짜 반전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건 뭔가 앞뒤가 분위기가 안 맞잖아요. 뭐 흠결이 많은데 무슨 반전이냐. 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78하고 83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밀랍 주조법이라는 기법으로 제작을 하는데 밀랍 주조법이라는 게 사실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뭐냐면 뭐 사실 그 형틀로 이렇게 철심이나 나무 같은 거를 이렇게 사람 형상 비슷하게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만들어서 빚어야 되잖아요. 일단은 네네. 빚는데 이제 점토로 빚거든요. 네. 굉장히 정교하게 일단 점토로 빚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밀랍을 바릅니다. 밀랍이라는 게 뭐 이게 끈적끈적한 그게 벌꿀집 같은 예, 거잖아요. 예. 바르고 다시 점토를 발라요. 아. 그런 다음에 그 틈이 생길 거 아니에요. 예. 그 밀랍을 녹이면 예. 틈이 생기는데 거기에 사이에 이제 청동 샘물을 부어서 이제 완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붙여서 조각한 점토하고 나중에 붙여서 붙인 점토 사이의 공간을 메운 밀랍 부분을 열로 식힌 다음에 녹인 다음에 그 사이로 이제 청동 샘물을 붓는 방식으로 이게 만들거든요. 근데 두 방가사유상이 제작 네. 연대는 한 50년 정도밖에 차이 안 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기본적인 제작 기법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렇게 먼저 만들어진 게 흠결이 많이 나타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첨단 기법을 활용해서 보니까 78호를 좀 분석을 해보니까 네. 이게 조각할 때 이게 이제 주조할 때 보니까 몸 따로 머리 따로 그다음에 불상에 앉은 자리를 뭐 대자 연하자라고 하는데 그 연하자 따로 이런 식으로 해서 세 부분을 따로 만들어서 붙인 흔적이 보였다는 거죠. 원래 이렇게 따로따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특별히 그랬다고 만들어낸 건데 몰랐죠. 처음에 이게 왜 그런지 처음에는 몰랐는데. 너무 바깥이 매끈해가지고 매끈매끈해요. 따로따로 만들어서 몰랐는데. 붙였다는 생각도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따로 만들어서 붙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붙인 틈에 이제 미세한 균열이 생기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청동 샘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까칠까칠한 부분, 거스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생기고 그리고 78호에는 이렇게 보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등 부분에 동판을 따로 붙인 흔적이 관찰이 됐는데 주조할 때 생긴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을 동판으로 땜질한 거다라는 거죠. 이거는 절대 전에는 관찰되지 않았던 그런 흔적이라고 합니다. 와, 대단하네요. 우리 뭐 과학적인 기법들이 많이 발전했다는 얘기는 들어서는 알고 있었는데 이런 것까지 다 찾아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 비파계 분석 이런 걸로 성분 분석을 해보니까 78호의 본체는 주석이 한 5% 정도 들어간 구리 주석 합금이었는데 그런데 부분에 이렇게 보니까 구리 주석 합금이 아니라 구리 납 합금이 곳곳에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주조가 한 번에 한 그 금속 성분으로 한 게 아니라 네. 여러 번 이렇게 땜질을 하거나 만들었거나 아니면 수리 과정, 납땜질을 하거나 뭐 그런 과정들을 거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결함이 생겼을까? 이 비밀이 이제 여기서 밝혀지는 예. 건데 두께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78호 방가사회상이 몸체 두께를 보니까 너무 얇았다는 거예요. 이게 몸체 두께가 평균 4mm 정도였다는 건데 4mm요? 그렇습니다. 84호는 사실 10mm 정도 되거든요. 예. 예, 그렇게 되게 엄청 얇은 거죠, 상대적으로. 네네. 얇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 하면 78호를 제작한 장인은 아까 얘기했던 그 맨 처음에 형상을 이렇게 빚은 점토하고 또 마지막으로 이게 바르는 그 점토가 있잖아요. 네. 그 사이를 메운 게 이제 밀랍 공간인데 그 밀랍 공간을 최대한 얇게 해서 그 흘러 들어가는 청동 샘물의 두께를 최소화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렇게 밀랍의 두께가 얇으니까 청동 샘물이 제대로 흘러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죠. 그 틈을 흘러 들어가다가 굳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얇으니까요. 예. 그리고 몸체와 떨어질수록 흐름의 샘물의 흐름 또한 원활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나중에 또 뭐 뜯어보면은 네. 그 뭐 구멍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혈관이 너무 얇으면 뭔가 피가 안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얇은 밀랍을 사용해서 적은 양의 샘물로 주조하다 보니까 78호의 경우는 다소 좀 평면적인 인상을 주더라. 왜냐하면 적은 양의 샘물로 해서 비교적 큰 조각상을 만들다 보니까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왜 그런 방식을 선택했을까? 조금 두껍게 만들어도 됐을 텐데. 아무래도 이게 분석을 이제 그 확실히는 모르지만 그 네. 당시에는 이게 청동 합금 재료인 구리와 주석, 즉 원료가 좀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적은 비용에 적은 양의 청동 샘물로 이 78호와 같은 비교적 큰 조각상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이 장인으로서는 정말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당시에는 뭐 아무래도 또 이 날씬한 불상을 또 선호할 수 있는 거 하잖아요. 미적 네. 감각이 또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반전 매력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최근에 다큐멘터리 봤는데 청동 검을 네. 그 청동기 시대에 만든 검 있잖아요. 네. 그걸 복원하는 작업을 하는데 그거 봤습니다. 저도. 네, 네. 길이 60cm짜리 검을 만드는 것도 중간에 이게 굳어버려가지고 그 정도 검도 뭐 제대로 못 만들더라.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교한 동상을 만드는 거는 훨씬 더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반전이라고 말씀하셨던 게 이런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반전이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2015년 정도가 돼서 갖가지 첨단 장비를 동원해서 정밀하게 들여다본까지 1500년 가까이 이와 같은 78호의 흠결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늦게까지 몰랐을까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 사실 그래서 저도 좀 의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2015년 당시 분석에 참여를 했고 관련 논문도 발표를 했고 지금은 박물관장이 됐어요. 민병창 관장인데 이 양반하고 이제 그 몇 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몰랐냐 그랬더니 2015년 이전까지는 육안으로는 물론이거니와 엑스레이 촬영으로도 전혀 78호의 결점을 확인하지를 못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진짜 육안으로도 전혀 관찰이 안 됐을까요? 물론 이제 조금 이렇게 연구를 허투루 봤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육안으로는 거의 발견이 안 됐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몸 따로, 목 따로, 뭐 연화자 따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온몸 구석구석의 성분이 또 달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첨단 과학으로 알아보기 전까지는 깜짝같이 속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건데 이것이 반전 매력이라는 게 뭐냐면 1500년 전에 78호를 제작한 장인이 그와 같은 제작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숱한 고초를 겪었겠습니까? 그 고초를 겪으면서도 결함 부분을 금속 고유의 성질하고 그다음에 고도의 접합 기술, 땜질이죠. 그런 걸로 완벽하게 제작하고 수리했다라는 점이 이제 뭐 반전 매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장인 입장에서요. 그런 거를 결함을 감추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스러웠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88호에는 이 고도의 주조 기술이 있고 그다음에 그와 더불어서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염원을 바탕으로 한 1500년 전의 장인의 어떻게 보면 숭고한 장인 정신이 깃들어져 있다. 그래서 78호는 재평가 받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같은 장인이 만든 건 아니죠, 설마? 50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다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사유상을 만들었을 때 뭔가 부족했던 점이나 이런 것들을 83호 만들 때에는 완벽하게 보완하는 형태로 만들어졌다. 그렇습니다.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우선 그 4mm에 불과했던 78호의 몸체 두께보다 83호는 2배 반 정도가 큰 이 평균 10mm 정도의 두께로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면 밀랍을 그만큼 두껍게 발랐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했겠냐? 공간이 많이 틈이 많이 생겼으니까 쇳물이 많이 투입이 됐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붓는 쇳물이 양이 많아졌지만 또 통로는 넓으니까 흐름은 또 원활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83호를 분석해 보니까 맨 처음에 몸체 원형을 빚은 점토 성분이 있는데 네. 그것이 78호하고 좀 달랐다는 건데요. 78호는 고운 점토를 써서 원형을 빚었는데 83호를 보니까 굵은 모래 입자가 섞인 사질 점토라고 하는데 거기에 식물 줄기를 또 3cm 정도로 이렇게 잘게 썰어가지고 네. 섞었다는 거예요. 그런 점토를 사용했다. 그러면서 고운 진흙만을 사용한 70%의 단점을 극복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단점이 있었을까요? 오히려 지금 얼핏 생각하기로는 풀자국 남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그것이죠. 들 것 그러니까 같은데. 입자가 고른 사진 점토하고 잘게 썬 식물 줄기를 섞음으로 해서 쇳물이 흘러 들어갈 때 예. 내부의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러면서 잘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네네. 네, 근데 이제 고운 점토는 공기가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내부에 좀 뭔가 흠집이 남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83호를 분석을 해보니까 수리한 흔적이 거의 없더라. 그리고 한 번에 완성을 했더라라는 거고 두껍게 이제 밀랍을 사용해서 많은 양의 쇳물을 주입하니까 양감이 풍부하고 그다음에 입체감, 사실감이 뛰어난 걸작품을 창조하게 된 거죠. 아, 그렇군요. 무게가 좀 무거워졌다고 하는 단점이 있겠지만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83호 만들 때 제작 여건이 훨씬 좋았던 거네요. 그렇죠. 50년 정도 늦게 활약한 83의 제작자 정말 청동학금을 마음껏 사용을 하고 자신의 실력을 원 없이 발휘한 행운아였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작 연대는 말씀해 주셨는데 네. 대략 이거 어느 나라에서 만든 건지는 확인됐어요? 예, 이건 뭐 확인이 안 됐습니다. 70호로 83호가 전부 이제 이완과 박물관이 일본인한테 사거나 아니면 조선 총독부가 일본인한테 이제 구입을 한 건데요. 둘 다 출토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제작한 나라를 특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70호의 경우는 네. 신라 고구려 백제설이 골고루 나왔는데요. 요즘에는 백제설이 좀 더 부각이 된다라는 거고 83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일본 목조 방가사유상과 쌍둥이 같다라는 네. 건데요. 그것을 소장한 고류지라는 사찰이요. 603년에 신라의 도래인인 진화승이란 그 사람이 세운 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저런 이유를 해가지고 이 83회의 경우는 신라설이 거의 지배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앞서 두 국보가 같이 상설 전시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83호는 해외로도 많이 갔다 오고 그랬다 그러는데 해외에서 우리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방가사유상 같은 한국 문화재를 대표하는 문화재들의 그 해외 전시가 문화재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리는 일이 잦는데요. 왜냐하면 이 방가사유상 같은 대표 인물이 해외 전시 때문에 짐을 싸고 풀고 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는 공감대가 은연중에 생겼거든요. 아, 모나리자 해외 전시 지난번에 잘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던 게 그렇죠. 기억나요. 그러니까 루브르 박물관이나 이런 곳들처럼 진짜 소중한 것은 우리 박물관이 가지고 있으면서 일종의 상징화하겠다 이런 전략이 그렇죠.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모나리자를 보고 싶으면 루브르로 직접 오라라는 게 이제 자존심 루브르의 얘기잖아요. 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저도 루브르 가서 긴 줄 서갖고 잠깐 보고 지나쳤거든요. 떠밀려 가잖아요. 네, 떠밀려 가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국립박물관도 이 방가사유상을 보고 세상사를 치유하러는 뭔가 외국인 관광객들이 좀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 빨리 코로나19가 끝나야 될 텐데. 좀 그렇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좀 팍 내려가가지고 하다못해 우리 국민들도 좀 가서 방가사유상 두 상을 좀 비교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힐링도 좀 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방가사유상에 이런 또 복잡하고 또 놀라운 반전이 숨겨 있다는 사실을 좀 새롭게 아는 시간이었습니다.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기환 선임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백은하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쉽고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배우연구소